지금 미국 백악관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6년 3월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와 비자비 10만 달러를 동시에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단 9일 만에 삼성이 3,200억 달러, 미국 투자 중단과 평택 55조 원 증설을 발표하며 역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 내 데이터 센터 25%가 멈추고 군수장비 납품이 17일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려던 전쟁은 오히려 강자가 무릎 꿇는 반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백악관 집무실 앞 복도에 선 지금 시계는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0% 관세와 10만 달러 비자비라는 두 개의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제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빨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명을 기다리는 행정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전면 압박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미국 우위 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제가 설계한 정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서명은 3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진 고향 마을이 떠올랐어요. 그곳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믿었습니다. 72시간이면 한국은 100기를 든다는 게 대통령의 확신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반도체 수출의 40%가 미국 시장이었고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의존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명백했어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미국 우위 회복의 시작이라는 축배였죠. 저는 잔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브리핑이 떠올랐습니다. 대변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분노도 당혹도 없었습니다. 우려를 표한다는 짧은 성명만 읽었죠. 저는 그 침착함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 하락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평소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시장도 조용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이면 정말 끝날까요? 한국이 정말 무릎 꿇을까요? 제 손에 든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200억 달러였어요. 그 숫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습니다.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의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시장 규모도 기술력도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관세 폭탄을 보도했죠.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정말 그 시간 안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관세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어요. 삼성 미국 법인장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투자 검토 중단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더 간결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든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한 줄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습니다. 재검토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끝의 시작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 울렸죠. 삼성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에 삼성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펼쳤죠. 3,2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이 멈췄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였죠. 애리조나 칩 공장 확장도 중단됐어요. 40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인디애나 배터리 공장, 조지아 연구센터, 캘리포니아 AI 랩까지 모두 동결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라인에 55조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였어요. 한국 내 증설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상황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참모 하나가 소리쳤죠. 협박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계산된 반격이었죠. 한국은 72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멈추면 23,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도 전화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걸까요?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경제자문들이 모였어요. 누군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삼성의 미국 내 고용 인원은 9만 7천 명이었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34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무역대표부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예측이 빗나갔다고 했어요. 한국은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졌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 거라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저녁 7시 뉴스는 삼성 발표로 도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반도체 전략의 붕괴를 경고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역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는 3,200억 달러라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 미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이 넘쳐났어요. 주지사들의 항해, 기업인들의 우려, 의원들의 질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애플 CEO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엔비디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AI 칩 생산이 멈춘다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현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SK 하이닉스도 움직였습니다. 미시간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는 발표였어요. 15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더했습니다. 3,350억 달러가 사라졌어요. 단 하루 만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의 오만이 48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약했던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유럽과 손잡고 있다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환영 성명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죠. 저녁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국과 협상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우리는 명령할 줄만 알았지 대화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창밖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의 서버 가동률이 70%에서 40%로 추락했습니다. 단 3일 만이었죠. 저는 긴급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HBM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였어요.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3%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까지 합치면 83%였죠. 대체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9시 구글 CEO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일 안에 데이터 센터 30%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AI 서비스가 마비될 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엔비디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H100 칩 생산이 중단됐어요. HBM 없이는 한 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주가는 17% 폭락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발표였어요. 고객사 2,300곳에 통지가 나갔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받았어요. 은행, 병원, 정부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 2시, 아마존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AWS 신규 계약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서버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존 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타트업 37개가 자금난을 호소했어요. AI 기업들이었습니다. 서버 없이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만 TSMC에 연락해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SMC도 한국산 소재를 쓰고 있었어요. 대안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빅테크 CEO 7명이 백악관 앞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구글 CEO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3주를 버틸 수 없다고 했어요. AI 혁명이 멈춘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였어요. 듣기 괴로웠습니다. 저녁 7시, 나스닥이 8% 폭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었어요. 애플은 12%, 엔비디아는 19%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트를 봤어요. 빨간 그래프가 수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전화가 불타올랐습니다. 주지사들이 항의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아우성쳤죠. 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 9시, 긴급 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장관이 보고했어요. 기술 섹터 손실이 4,7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단 3일 만의 결과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타가 AI 연구소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직원 3,000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11시, 오픈AI CEO가 성명을 냈습니다. 챗GPT 서비스를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서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요동치고 있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 본 게 실수였을까요? 오후 3시, 인텔이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칩 개발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어요. HBM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인텔 주가는 22% 폭락했습니다. 저녁 무렵 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정책 실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데이터 센터 가동률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40%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이 숫자가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 패권이라는 건 군사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걸요. 한국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카드를 펼쳤습니다. 투자 중단, 공급 조절, 유럽 협력이었어요. 우리는 당황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제 무력함을 느꼈어요. 72시간의 자신감이 7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의 서버 가동률이 70%에서 40%로 추락했습니다. 단 3일 만이었죠. 저는 긴급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HBM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였어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3%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까지 합치면 83%였죠. 대체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9시 구글 CEO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일 안에 데이터 센터 30%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AI 서비스가 마비될 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엔비디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H100 칩 생산이 중단됐어요. HBM 없이는 한 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주가는 17% 폭락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발표였어요. 고객사 2,300곳에 통지가 나갔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받았어요. 은행, 병원, 정부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 2시, 아마존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AWS 신규 계약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서버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존 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타트업 37개가 자금난을 호소했어요. AI 기업들이었습니다. 서버 없이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만 TSMC에 연락해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SMC도 한국산 소재를 쓰고 있었어요. 대안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빅테크 CEO 7명이 백악관 앞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구글 CEO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3주를 버틸 수 없다고 했어요. AI 혁명이 멈춘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였어요. 듣기 괴로웠습니다. 저녁 7시, 나스닥이 8% 폭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었어요. 애플은 12%, 엔비디아는 19%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트를 봤어요. 빨간 그래프가 수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전화가 불타올랐습니다. 주지사들이 항의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아우성쳤죠. 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 9시, 긴급 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장관이 보고했어요. 기술 섹터 손실이 4,7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단 3일 만의 결과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타가 AI 연구소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직원 3,000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11시, 오픈AI CEO가 성명을 냈습니다. 챗GPT 서비스를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서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요동치고 있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 본 게 실수였을까요? 오후 3시, 인텔이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칩 개발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어요. HBM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인텔 주가는 22% 폭락했습니다. 저녁 무렵 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정책 실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데이터 센터 가동률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40%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이 숫자가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 패권이라는 건 군사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걸요. 한국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카드를 펼쳤습니다. 투자 중단, 공급 조절, 유럽 협력이었어요. 우리는 당황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제 무력함을 느꼈어요. 72시간의 자신감이 7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브뤼셀에서 날아온 속보였습니다. 오전 7시 15분이었어요. EU 정상회의 긴급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죠.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어요. 한국 기업의 24시간 통관을 보장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도 약속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어 발언했습니다. 파리 외곽에 삼성 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10억 유로 지원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움직였습니다. 암스테르담 항구를 한국 물류허브로 개방한다는 발표였어요. 관세 제로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유럽의 관문이 한국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이 응답했습니다. 헝가리 공장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이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읽었어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3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더했어요. 80억 달러가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밀어낸 투자가 유럽으로 가고 있었어요. 72시간 전 우리의 자신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오후 1시 체코가 가세했습니다. 프라하 인근 산업단지를 한국 전용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0년 세금 면제였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유럽 17개국이 한국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적었어요.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어요. 신뢰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페인이 바르셀로나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한국 화물선 우선 접안을 보장했어요. 저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가 모두 열렸어요. 오후 3시 영국이 발표했습니다. 런던 금융센터를 한국 기업에 전면 개방한다고 했어요. 규제 완화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어요. 브렉시트 이후 가장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백악관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장관이었어요. 유럽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유럽은 더 나은 파트너를 고른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U가 한국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어요. AI와 반도체 공동 연구였습니다. 저는 협정문을 받았어요. 80페이지였습니다. 독일 경제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유럽은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밤 9시 삼성 부회장이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총리와 만났어요.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악수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유럽과 한국, 새로운 동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설은 미국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어요. 읽기 괴로웠습니다. 오전 10시 스위스가 움직였습니다. 취리히에 한국 기업 전용 금융 창구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저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확인했어요. 미국보다 좋았습니다. 노르웨이도 가세했습니다. 오슬로 항구를 개방하고 북극 항로 접근권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의 물류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어요. 유럽을 압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EU 27개국이 단결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의 압박은 역효과만 낸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우리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네덜란드 총리가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은 강압이 아닌 협력을 선택한다고 선언했어요.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밤 11시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지도를 펼쳐놨어요. 한국 투자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이었어요. 빨간 점이 유럽 전역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 동맹은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미국은 압박했고 유럽은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유럽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통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죠. 한국 화물선이 암스테르담 항구에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배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72시간 만에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2시간 만에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오만이 그들의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공장이 멈췄다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 노조 대표들이 증언했습니다. 전미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분노했어요. 우리 조합원 가족 34만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전미금속 노조도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버렸다는 비난이었어요. 저는 성명서를 받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웠어요. 오후 6시 전국시장연합이 백악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37개 도시 시장이 서명했어요.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받았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 의회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정책 재검토 요구 결의안이었어요. 찬성 289표, 반대 146표로 가결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여당 의원 7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트위터도 멈췄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죠. 밤 10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책 재고를 촉구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텍사스 지역 신문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2만 3천 명의 분노라는 제목이었어요. 실직자 인터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주지사 32명이 연명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자리 15만 개가 사라졌다고 적었어요.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서한을 받았어요. 32명의 서명이 무거웠습니다. 정오, 백악관 참모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했어요. 지지율이 9% 하락했다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냐고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어요. 오후 3시 의회 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저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었죠. 저녁 무렵 폭스뉴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67%가 정책 철회를 원한다고 나왔어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4%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밤 9시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사퇴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는 성명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이 누구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설계한 정책이었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었어요. 저는 사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비겁한 일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수습해야 했습니다. 펜을 내려놨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의회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의원들이 밤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사들의 반란, 의회의 압박, 노조의 분노, 국민의 여론이었어요.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책 철회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72시간에 5만이 한 달 만에 15만 개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걸요. 백악관 기자회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대통령 직무대행이 연단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어요. 저는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100% 관세와 10만 달러 비자비를 즉시 철회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직무대행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백기였어요. 공개적인 항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철회하느냐는 물음이었죠. 직무대행은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국익이었을까요? 직무대행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건설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어요. 동맹관계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복원이라는 단어가 쓰라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뜨렸으니까요. 오전 11시 삼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투자 재검토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주목했어요. 신중이라는 단어 뒤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정오, 월스트리트가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이 4.2% 올랐어요. 기술주가 급등했습니다. 애플 7%, 엔비디아 9%였죠. 저는 차트를 봤어요. 안도 랠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오후 1시,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신뢰 회복에는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상처는 깊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늦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미 2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주지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 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정책 철회를 환영하지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받았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깼습니다. 트위터에 한 줄을 남겼어요. 전략적 후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누가 믿을까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한국 외교부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주목한다고 했어요. 투자 재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논평을 읽었어요.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였습니다. 밤 8시,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이 사임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진다는 발표였어요. 두 번째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봤어요. 다음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72일 만에 백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설은 미국 외교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어요. 한 줄 한 줄이 아팠습니다. 오전 10시, 독일 총리가 논평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동맹을 해친다고 경고했어요. 유럽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우리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정오, 일본 정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맹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외교 전문을 읽었어요. 동맹국마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빅테크 CEO들이 모였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책 철회를 환영하지만 손실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의 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저는 성명서를 읽었어요. 기업들이 직접 나서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국방부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체제 개발에는 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현실이 명확했습니다. 저녁 무렵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텍사스 공장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투자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뉘앙스를 읽었어요. 압박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밤 10시, 백악관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참모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4%로 떨어졌어요. 취임 후 최저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국민이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의회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다시 증인석에 앉았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사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는 추궁이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의원이 따졌습니다. 과소평가로 15만 개 일자리를 날렸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사퇴할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의 오만이 72일 만에 100기로 끝났다는 걸요.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기술과 신뢰의 힘을 몰랐어요. 군사력과 시장 규모만 믿었습니다. 그 오만이 우리를 무너뜨렸죠. 저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악관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100기의 무게를 지고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오전 9시 17분이었습니다. 의회 조사단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거였죠. 공항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평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풍경을 봤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펼쳐졌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이곳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삼성 평택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았어요. 55조 원 투자 라인이었습니다. 미국 투자를 중단하고 이곳에 집중한 결과였죠. 저는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어요. HBM3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나노 공정이었어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정호, 삼성 임원과 면담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평택 생산 능력이 월 50만 장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수요의 60%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저는 숫자를 메모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이었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주문서를 봤어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다변화라는 키워드였죠. 미국 의존도를 40%에서 25%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럽 투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20억 달러, 프랑스 15억 달러, 네덜란드 12억 달러였어요. 저는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총 80억 달러가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동남아시아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생산 거점을 확대한다는 발표였어요.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봤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 8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신뢰였어요. 오전 11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미국이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우리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라고요. 정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 달 전 100기를 든 우리가 떠올랐습니다. 72시간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CNN이 흘러나왔어요. 한국과 EU 기술 동맹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세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며 내려다본 인천은 반짝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항구에 가득했어요. 한국 제품이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신뢰 기반 동맹의 필요성이었습니다. 70페이지였죠. 저는 모든 교훈을 담았습니다. 오후 3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언했어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했죠. 의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강압이 아닌 대화, 압박이 아닌 신뢰였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삼성법인장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단, 장기 정책 안정성이 전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신뢰로 세계를 움직였어요. 유럽과 손잡고 동남아를 끌어안고 미국과도 다시 협력하려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21세기 외교였습니다. 72시간의 오만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15만 개 일자리, 4,700억 달러 손실, 추락한 신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걸 실천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한국 정책 수립이었어요. 저는 발표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장기 협력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죠. 참모들이 동의했습니다. 오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발표했어요.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포토맥강이 흘렀어요. 물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요. 힘의 논리에서 신뢰의 논리로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이었어요. 기술로 존중받고 신뢰로 동맹을 맺고 다변화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21세기를 지배하는 건 군사력도 시장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고 신뢰였으며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어요.